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방위산업은 정부의 예산 집행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내외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났고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매출은 2013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역성장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방위산업 4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의 매출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산 기업들은 방산비리, 개발, 양산 사업의 지연 등으로 역성장했지만 올 2분기 방산 기업의 매출은 성장세로 전환했다. 방산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의 체계를 총괄하는 한편 부품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매출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의 방위력 개선비는 모두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예산 확대,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8일 2021년 시제기 생산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시제기는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원형을 만들어 성능을 시험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KF-X의 설계는 현재 15%가량 진행됐고 오는 9월이면 80% 이상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우려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해외에서 첨단 장비를 사들여 조립하는 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 의미이나 커지는 잡음. 엄밀히 따지자면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완료해도 이미 실전에 투입된 첨단 전투기인 미국의 F-22, F-35, 러시아의 수-57 등 5세대 전투기 성능엔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계식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의 중간쯤 되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이미 6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선 마당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께 일본의 사례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F-15의 자국 면허 생산 버전인 F-15J와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등을 주력 기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F-2 퇴역에 대비해 야심차게 F-3을 개발해왔습니다. 작년엔 10조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결정된 바 없다. 미국 등과 공동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일본 내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격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적인 논란으로 일본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전투기 생산 과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예로 F-15J의 생산에는 일본 방위산업체 1100여 곳이 참가했고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동급 F-15CD 판매 가격의 3배에 이르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정도였습니다.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수입해 단순 조립만 해도 되는데 일본 정부는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예산 투입 논란에도
기술 개발 지속. 일본은 또 F-35E 42대를 미국에서 23조 8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인 7조 4천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 중공업은 F-3 개발을 맡은 방산업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비창을 독점하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기술 확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2016년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기술을 시험하는 실중기 X-2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방위장비청은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 당국은 F-22 등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엔진 한 개당 최대 15톤의 추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애프터버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엔진 추력이고 실제 추력은 11톤이지만 자체 기술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에 꼭 필요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이미 1990년대에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으로 상용화된 AESA 레이더는 일본의 주력 전투기 F-2에 장착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긴 것은 물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포착할 수 있고 탐색, 전자전, 무기 유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첨단 항공기의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작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질화갈륨을 사용하는 신형 AESA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거리가 1000km를 넘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최신 육상 레이더 LMSSR에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도 F-3 개발 사업이 좌초됐다고 비판하기엔 남긴 족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고집스럽게 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KF-X는 이제 걸음맛 한개 조급증 버려야. KF-X에는 8조 8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이제 5년차를 맞았습니다.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만 사업 자체를 엎거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은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끝냈고 이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월 시제기에 동체 앞쪽 구조물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으로 결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지만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작년 미납금 3,300억 원 중 급히 1,320억 원을 냈지만 여전히 1,98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투자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에서 30일 미국 백악관 한미 정상 만찬 및 양자회담에서 미국산 전투기 구매와 T-52 판매 카드를 타진한 것은 양국 간 통상 이익의 신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양국 간 교역이 어느 이방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윌루즈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양국이 함께 수혜를 입는 윈윈 관계가 되도록 전략적인 주고받기를 모색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해주면 미국은 세 가지 고민을 덜게 된다.
우선 일반 상품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력조 문제를 방산 분야 교역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등에서 다량 실전 배치돼 우수성을 인정받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한층 개량한 기종을 도입함으로써 신형 훈련기의 성능 결함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생산기술뿐 아니라 생산 비용 면에서도 우수한 한국을 TO-12의 부품 생산기지로 삼음으로써 폭증하는 미공군의 군용기 도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흥국 등에도 한국과 공동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신형 훈련기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다. 미공군이 TO-12를 구매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하면 한국은 역시 세 가지 수혜를 입게 된다. 우선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 도약의 기회가 열린다. T-52용 부품 및 반제품을 카이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T-52 부품은 주로 카이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제작하게 되는데 항공기는 보통 공정의 90%가량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므로 이를 담당할 고급 숙련기술직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조선 산업 불황으로 실업난에 허덕이는 경남 지역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통상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고위 당국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제3국에도 수출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미국과 해외 판매를 포함하면 최대 총 2,000대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업 금액은 100조 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민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양국에서 총 35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TO-12는 당초 미공군이 노후화된 T-38C 훈련기 대신 도입하려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의 1순위 후보 기종으로 일찌감치 꼽혀왔다. APT는 주로 F-35 등 5세대 전투기 파일럿 양성을 위해 추진됐는데 마침 F-35의 개발 및 제조사는 T-52를 카이와 공동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이다. 더구나 TO-12의 기본형인 TO-10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초음속 훈련기로 도입돼 성능을 인정받았고 일부 개량된 공격기로 파생 개발될 정도여서 당초 업계는 APT 공개 입찰을 록히드 마틴 카이 컨소시엄의 1강 구도로 진단해왔다. 국내 방산업계 분석 자료 기준. 그러나 보잉이 뒤늦게 스웨덴 사보와 손잡고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는 1강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된 상태다. 미국의 보잉은 미국 정부의 육해공군 통합용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구매 사업에서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밀리는 등 전투기 분야에서 거듭 고배를 마셔 해당 분야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하이급 전폭기 F-15이글을 내세워 하늘을 제패했지만 후속 개발 예정 모델이던 준스텔스기 F-15 사일런트 이글마저 우리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에 물먹어 한층 더 타격을 입은 상태다. 따라서 이번 APT 사업 입찰에 사생결단의 자세로 참여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와중에 문 대통령이 미국산 전투기 구매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것은 록히드 마틴과 카이에겐 응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자국 전투기를 더 사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보잉의 F-10 어드밴스드나 F-15 사일런트 이글 구입을 결정할 경우 보잉을 살릴 수 있다. 혹은 문 대통령이 F-35를 추가 구매하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 덕에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 단가가 낮아져 해당 기체를 구입하는 미군에게도 예산 절감 혜택이 가게 된다. 쉽게 말해 문 대통령은 보잉을 살리거나 록히드 마틴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카이를 육성하는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